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가을 공기가 코끝을 계속 스치는 요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라는 그 계절 자체가 주는 행복감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10월에는 어렵게 맞이한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공모주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요. 어째 공모주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혀버려서 가을을 오롯이 느끼기에는 여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에는 제가 주식의 소리 채널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종목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도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주차는 토모큐브 한 종목이 잡혀 있고 2주차에는 일반 종목 5개, 그리고 스펙 1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주차에도 일반 종목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빌리언이 어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은 연기될 예정입니다. 4주차가 가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K뱅크와 더본코리아를 포함해서 무려 10개 종목의 일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일 동안 10개를 소화해야 된다니요. 같은 날 막 3종목씩 겹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일정이라서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다음 달로 이사가는 종목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더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5주차에는 MOT와 동방메디컬 2종목 잡혀 있습니다. 다 합쳐보면은 3빌리언을 제외하고 무려 23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1탄에서는 1주차에서 2주차까지 잡혀있는 6개 종목을 미리 살펴볼 예정이고요. 2탄에서 3주차 4종목하고 4주차 종목 몇 가지, 그리고 3탄에서는 나머지 마저 다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도중에 일정이 변경되는 건들이 있으면 추가로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토모큐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없이 생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인류의 노력 계속되고 있는데요. 회사는 그 가운데서 세계 최초로 세포 염색 같은 전처리 과정이 없이 그냥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홀로토모그래피가 무엇이냐? 세포의 손실과 변형이 없이 살아있는 세포나 오가노이드, 장기 유사체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얘기합니다. 3D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살아있는 3차원 세포 구조체를 장기간 관찰하는 게 가능하고 기존의 현미경으로는 찾기 힘들었던 세포 내 독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차별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들으니까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살아있는 쥐를 그대로 넣고 피부 안에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혈액은 어떻게 흐르며 약물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생체 현미경을 개발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회사가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넘어가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적자 지속이에요. 영업 손실보다 단기 순손실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이유는 전환상환 우선주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힌 이유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수익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매출 규모도 아직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도 독자 기술에 대한 세계 최초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A와 A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됐어요. 보니까 공모가를 선정할 때요. 비교 기업으로 선정한 회사가 아이빔 테크놀로지하고 완전히 동일하더라고요. 토모큐브는 이 둘의 평균 퍼인 27.5배를 썼고 아이빔은 29.7배를 적용을 했었고요. 토모큐브는 27년 추정치 기반으로 산정했고 아이빔은 26년과 27년 추정치의 평균치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고평가일 수밖에 없고요. 기술 특례고 미래 추정치 기반이니까. 근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사실 뭐 실적의 규모나 이런 것을 떠나서 토모큐브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706억 원,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970억 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토모큐브의 밸류가 조금 비싼 듯 했어요. 자, 그래도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상단 기준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가볍기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더블 정도는 가졌었고 하지만 토모큐브의 사이즈를 보면은 딱히 또 가볍지는 않습니다.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1,706억 원, 그리고 유통가능 물량이 32.17%로 조금 있는 편이고요. 유통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549억 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종목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가서 셀비온 보시죠. 전립선암 세포를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앞서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나 코스닥 상장에 도전을 했었는데 중도에 철회한 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는 임상 과정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장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3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2상만 통과를 해도 조건부로 시판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상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객관적 반응률이 이미 30%를 넘어가서 목표치인 20%대 초반을 달성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에요. 근데 실적은 물론 예상하신 바대로 아직 적자가 지속은 되고 있고요. 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미래 추정치 기반이라 밸류를 따지는 게 쉽지 않은데 셀비오는 경쟁사이자 비교 기업으로 언급되는 기업이 딱 있거든요. 퓨처캠이라는 회사. 근데 퓨처캠 대비해서 24년 반기 기준의 손실폭은 셀비온이 더 적기는 한데 시가총액의 차이가 반대로 꽤 크게 벌어져 있어요. 퓨처캠은 5천억 원 이상이고 셀비온은 상단 기준으로 1,554억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가치가 비교적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한 거죠. 셀비온한테. 자, 공모 구조를 본다면 시가총액이나 유통가능 금액은 그냥 전향인 수준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퓨처캠 대비 밸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일반 등급 한도는 상단 기준 약 1억 4,335만 원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캠 한번 살펴보시죠. 유기화합물 합성 전문 CDMO 기업입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화합물의 소재를 연구, 개발, 생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OLED 소재와 반도체, 촉매 소재, 의약 소재 이런 것들 생산을 해서 다수의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 6천여 건 이상의 합성 반응과 8,600여 종의 샘플로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연구 단계에서부터 고객 맞춤으로 소재를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기는 하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 공급 파이프라인이 매년 평균 5건 이상, 5건 이상 누적이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워낙에 최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약하다 보니까요. 한캠의 상단 기준 퍼 21.55배는 비교 기업 대비해서 이미 다소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자, 공모 구조상 유통 물량도 조금 많습니다. 35.8%. 그래도 유통 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으로 417억 원. 아주 무겁지는 않고요. 신영증권과 유진증권의 공동 주관입니다. 그래서 한캠은 그냥 저냥 무난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인스피언 보겠습니다. EAI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래요. EAI가 무엇이냐? 조직 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통합해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 그 기술을 얘기합니다. 업무 효율화,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요가 조금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ERP 글로벌 1위인 SAP의 구축 파트너로서 SAP 통합 솔루션을 국내에 구축을 하고 있고 대기업을 포함해서 2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가파르진 않지만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히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4년 반기 기준으로 수익성이 확 떨어지긴 했는데 주식 보상 비용, 연구 개발비, 상장 준비 비용 등의 영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흑자 기업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유사 기업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상단 기준의 PER이 26배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약간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단 초과가 없어야 의미가 있을 텐데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가벼워서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이언 디바이스를 겪었기 때문에 기대치 자체는 좀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라서 한도가 낮습니다. 우대 등급이 아니라면 한캠이나 셀비온 이렇게 겹쳐있는 일정의 다른 종목으로 자금을 조금 배분해야겠죠.
네, 넘어가서 YJ링크라는 회사입니다. 표면 실장 기술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서 표면 실장 기술인 SMT란 무엇이냐? 인쇄 회로기판 표면에 전자 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전자제품이 소형화되면서 고밀도, 고성능의 SMT 기술이 필수로 꼽히고 있는 상태예요. 전기차 기업이나 자동차 전장 기업,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보쉬, 발레오 이런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적을 본다면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요. 23년과 24년 반기 기준으로는 조금 부진하거나 정체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기차, 이런 전방 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밸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어그룹 대비해서 상단 기준의 PER은 이미 조금 높은 느낌이죠.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모 구조를 보면 상단 기준으로 유통가는 금액은 349억 원, 사이즈로 부담은 좀 덜하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거든요.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요거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14.4%가 존재하는데 박순일 대표와 임원들의 구주 매출이라 요것도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포인트긴 하죠. 자, 넘어가서 2주차 마지막은 루미르입니다. 우주항공 섹터예요. 네, 지구 관측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초소형,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주도의 차세대 중형위성인 1호, 2호, 3호, 4호 개발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작년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5호에 탑재되는 영상 처리 장치, 지구 관측 영상 레이더를 수주 따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는 루미르 T1이라는 것을 탑재시키면서 민간 기업 최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상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컨택과 이노스페이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썩 당기지는 않죠. 루미르도 적자 지속이긴 한데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컨택이나 이노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차별화 포인트로 좀 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택이나 이노스페이스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너무 부진하기도 했고 그 두 종목 대비해서 루미르의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겹쳐있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우선순위를 갖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상단 기준의 유통가능 금액이 1127억 원, 무겁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1탄에서는 6종목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장으로 정리한 표니까 다시 기억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요 중에서 사이즈 매력이 있는 거는 인스피언 정도가 되고요. 요즘은 바이오 섹터가 조금 좋기 때문에 섹터 매력은 그나마 꼽자면 토모큐브나 셀비온 정도. 그리고 셀비오는 비교 대상인 퓨처캠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훨씬 낮다라는 매력이 어쩌면은 다른 것을 제치고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YJ링크는 유통 물량이 적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다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2주차까지 봤을 때 어머 이거는 해야 돼 하는 그런 정도의 종목들이 썩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신한 제14호 스펙은 공모 규모 100억 원짜리입니다. 보통 수준의 사이즈고요. 4월 이후에 상장을 했던 스펙들의 성과를 보면 고가 기준으로 더블 이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50% 이상은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 14호도 상장 겹치는 일정이 있는지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되고 50% 정도를 기대를 해본다면 겹쳐있는 YJ링크나 루미르 이 종목들하고 비교 우위를 따져서 선택지에 포함은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미르를 패스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금을 좀 적당히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공모주 2탄에서는 3주차 종목들하고 4주차 종목 몇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월 1주차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일정이 변경되는 건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굳이 서둘러서 9월에 다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궁금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KBJ 30호 스펙의 상장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